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도입된 이후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도 등장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저희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세 분 함께 모셨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 박수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코로나19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박수연 홍보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거의 하루 4천 명 가까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이나 또는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도 사실 확진자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하면 어떤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치료라고 하면 우선, 경증 또 무증상에 준하는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야는 좀 중증 환자,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경증 환자가 중환자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경증 환자를 가능하면 잘 치료를 해서 중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또 경증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의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자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개발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딱히 뭐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인다든지 이런 약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존적인 치료,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이제 폐의 급성 폐 손상, 염증,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같은 것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에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근거에 맞는 치료를 지금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존적인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환자가 있는 증상들이나 아니면 환자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근본적으로 뭔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이런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먹는 치료제도 있고, 또 뭐 주사로 투약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도 있는데,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종류나 아니면 또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료제는 우리가 쉽게 폐렴을 하면 폐렴 환자가 외래에 왔을 때 외래에서는 경구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경구치료제로 치료하고 환자 상태가 좀 악화돼서 오는 경우는 입원을 합니다. 병동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더 악화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례로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많은 분들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직 경구치료제는 개발이 되었고 완성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곧 사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는 앞으로 두세 달 이후에 들어올 거고요. 지금 치료하는 거는 염옥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폐렴이 되는 바이러스 폐렴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확진자가 늘면서 확진자 대비 중증 환자가 많이 느는 이유가 초기 치료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지금 초기 치료로는 저는 가장 아직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키로나주란 주사제가 있는데 1시간 정도 투여를 하는 것인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항체 치료제가 초기에 치료가 들어가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포 단계에서 차단을 시켜주는 약물인 거죠. 그런데 입원을 해야지만 주사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초기에 입원을 하신 경우에
의료원 정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좀 처방이 나갔지만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중증 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그러니까 늦게 입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가 됐다가 EMA가 지금 승인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중증자가 늘면서 중대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생활치료시설에도 이제 투입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자료 결과로는 이 레키로나주를 임상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를 하게 되면 70에서 72% 전체 환자 대상 사망률과 입원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 번째 개발을 한 약물이고, G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콤비네이션 약물인데, 만일에 이후부터 일주일 이내에 투여를 하게 되면 85%까지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국내도 아마 이 약이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많은 경우에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하신 경우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 계통인 덱사메타존 같은 경우는 이건 중증 환자에 쓰는 거예요. 중증 환자도 두 군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 산소를 주는 군 중에 이제 코로 산소를 주는 군, 그 다음에 고농도 산소 이상의 인공호흡기를 쓰는 군이 있는데, 일반 산소를 주는 군은 우리가 렘데시비를 쓰는 경우에 초기 임상 연구에서 47% 정도 사망률, 치사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덱사메타존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17%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고, 이 경우는 더 중증 환자, 덱사라는 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에서는 급성 호흡부전 환자한테 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효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기계호흡, 인공호흡기를 낀 경우에는 36% 효과가 있습니다. 즉 덱사메타존은 좀 더 초기 단계의 폐렴 환자한테 쓰는 거고, 이 덱사메타존 스테로이드는 좀 더 중증 환자한테 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약물은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박테리아 폐렴이 합병이 되면 항생제를 같이 투여하는 그런 기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경구 치료제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중환자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면 이제 메칠 프레드니졸론이라는 그런 약물을 이제 미니플러스 좀 옛날에 고용량의 그 하루에 집중 투여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투여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그런 데이터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치료에 조금은 약간 반응을 보이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천은미 교수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위 항체 치료제를 저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써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준이 대개 보면 경증 환자들에게 쓰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소위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이제 기준이 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사실 별로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질병청에서 그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거를 저희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소에서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환자를 정맥 주사를 주고 또 그 장소를 또 뭐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사람 주사하는데 최소한 한 시간 내지 2시간은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의료 인력도 굉장히 이제 소모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주사만 놔주면 좋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현실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게 허가만 해줄 게 아니라 이 허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고요. 또 부산의료원 같은 데는 좀 많이 투여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천은미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의 개인적 수견입니다만은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예약을 해서 주사센터 가서 맞고 오죠. 주사센터라는 어떤 공간에서 시설이 되어 있고 주사 맞고 1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집에 가서 그게 재택대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재택대기를 하다 보니까 중증자가 발생하고, 저는 제일 좋은 옵션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최소한 50세 이상의 일부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당일에 최소한 군의관 이상의 전문의가 환자를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항체치료 대상이 되니까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은 다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입소하는 방 말고 다른데 방을 한 두세 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차피 그분들은 다 감염 환자이기 때문에 이동에 저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순간 그 방에 가서 주사를 맞고 1시간 정도 경과 관찰하고 본인의 입소방으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되면 일주일 입소할 기간을 3, 4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거의 절반으로 줍니다, 기간도. 그럼 바로 퇴소할 수 있으니까 생활치료시설의 순환력도 좋아지고, 환자는 사실은 이렇게 열이 났을 경우에 생활치료시설 해열제만 주거든요. 이미 열이 났다는 거 폐렴 증상이에요. 그분들이 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투여가 되면 대부분이 좋아지고,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 50세 미만의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진짜 고열이 나고 굉장히 힘들고 폐렴 증상이 있을 때 약이 투여가 되면 딱 48시간 이내에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해서 적극 좀 투여를 할 수 있게, 지금 정부는 생활치료시설은 대부분 이제 공보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분류나 이런 거에 조금 임상 경험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군의관을 중환자실에 투여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활치료시설 같은 곳에 투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은 사실은 간호사분께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주사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생활치료시설 공간이어서 잘 활용하고, 그러면 재택하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지자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그런 센터를 정부 지원하에 만들어서 주사를 맞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부산의료원이나 인천의료원처럼 의료원들은 초기에 중증 환자보다 이제 일반 환자가 입원하는데,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생활치료시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파견을 가는 거죠, 생활치료시설에서.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이 환자가 딱 열이 나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이 가면서 이송이 됩니다. 그럼 이송하는 당일에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투여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실은 젊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일본의 자료를 보면 최근에 무증상인 경우, 경증인 경우도 50% 이상이 거의 6개월 이후에도 이렇게 일상생활이 목욕을 하도 힘들다,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태리 자료를 보면 거의 89%, 90%가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증이다, 무증상이다, 그것은 저는 사람의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고, 이렇게 중환자가 늘어나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중환자를 줄이는데 이렇게 초기에 항체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생활치료소나 이런 데 사실 의료진이 아주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가 정말 안전한지 1시간 동안 환자한테 달아놓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달아놓고 이렇게 모니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치료소 자체가. 혹시 이런 그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진단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껏 써도 되는지, 그리고 약품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항체 치료제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미국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국내는 지금 23,000명 이상이 주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케이스 내 2케이스가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데, 체질적으로 왜 우리가 주사 맞고도 알러지 반응이 나오죠.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1시간 주사 후에 1시간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면 되고요. 큰 부작용은 지금 다른 연구 논문에도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제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해외는 약제가 없어서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데 약제 자체는 수십만 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국내는 뭐 약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의료 지원과 주사 맞을 장소만 잘 선정을 해주신다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발매될 때는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 때문에 투여하라고 돼 있는데, 계속 투여를 한 경험을 이제 누적되니까, 되게 1시간 이내에 끝내도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안전한 약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게 사람의 몸에서 추출한 항체를 증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약물보다는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항체 치료제를 잘 이용을 해도 중환자를 줄임으로써 뭔가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두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코로나19 판도를 진짜 바꾸고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구용 치료제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경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확실히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우선 MSD, 머크죠. 머크에서 개발한 몰리피라비르가 있습니다. 몰리피라비르는 원래는 독감에 사용하려고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인데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약제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겟은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얘가 효소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아미노산 배열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면서 다음 아미노산을 복제할 때 얘가 인지를 못하니까 복제가 안 되면서 3회라는 기전이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임상 연구에서 임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 제외가 됐죠. 돌연변이 발생 위험이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약물을 3차 임상 연구를 봤더니 3상에서 한 50% 정도의 입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구매, 국내에도 지금 20만 명분 정도가 선구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약물은 파이자의 팍슬로비드란 약물이고, 이 약물은 에이즈 환자에서 사용하는 리토라비르란 항바이러스제를 저용량을 같이 투여를 합니다. 같이 투여하는 이유는 이 리토라비르가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팍슬로비드 약물이 몸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약제 효과를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두 약물 다 가능하면 5일 이내 초기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이 팩슬로비드 같은 약물은 임상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89%, 거의 90%의 입원 사망 감소를 보였고, 투약군에는 한 명도 사망을 안 한 반면 3일 이내는 투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일 이내에 복용을 하더라도 85%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투약군에는 사망자가 없었고 정말 굉장히 좋은 약물이죠. 90%. 타미플루에 버금갈 정도의 약물이 되지만 이 임상 3상 연구는 원래가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FDA가 중단 선언을 내려서 그 임상 연구 대상자가 조금 작지만 앞으로 리얼월드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이 먼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복용을 하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확인한다면 저는 정말 부작용이 없다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도 조금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 경구용 약자가 나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약효가, 물론 이제 몰리피나르 같은 비르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90% 이상 효과가 있어서 그런 약제가 나오면 좋은데, 물론 이제 기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옛날에 타미플루도 그랬지만, 되게 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면 또 내성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상당히 앞으로는 좀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서 정말 중증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든지 노인들한테서 조기 투여하는, 그리고 이제 충분한 기간을 투여하고 이제 중단해서 그런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치료제를 얘기하면서도 꼭 백신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돌파 감염이 생기고 지금 환자가 또 많이 생기고 접종률이 올라갔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는 과정에서도 변이는 일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일정 부분 돌파 감염이 생기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백신의 효과를 좀 더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백신이 맞고 나면 항체가 일정 부분 유지되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시점에 부스터 추가 접종을 해야 백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환자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사망자나 중환자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환자 숫자하고 중환자 발생 숫자는 거의 뭐 100% 비례합니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중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보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전염력은 좀 더 높아지고 중증도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으로 인해서 중증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대개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중환자 발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워낙 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중환자가 생기는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되겠고, 거기서 이제 막지 못하는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치료제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항체 치료제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티바이럴, 이제 소위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상용화 된다면 아마 이제 코로나는 조만간에 종식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그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또 조금 고민하고 있고 다들 좀 우려하고 불안감이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조금 우리나라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선점에도 조금 늦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치료제를 빨리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 백신 같은 경우도 나라들 간에 약간 교묘한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를 어느 정도 선구매를 계약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더 뛰어들어서 이 부분을 선점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경구 치료제는 임상 연구 단계가 최소한 고령자이거나 고위험 인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에게 임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약이 도입되더라도 그런 분 위주로 투여를 하고 재택이나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반에는 사실은 굉장히 2, 3만 명분만 구매를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40만 명 늘렸죠. 근데 미국은 1,000만 명분씩, 그러니까 이 몰리피라빌은 170만 명분, 파이자의 팍스로비는 1,000만 명분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임상 연구는 고위험 인자가 있는 분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확진과 동시에 약을 투입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면 우리가 후유증 없이 다 낫고 싶은 게 인간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약을 조금 더 선구매를 해야 되고, 물론 이 약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약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좋은 임상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빨리 선구매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국내에서도 좀 제약회사들이 이런 치료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뭐 국내에서 사실 치료제 개발에 대한 많은 데이터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그 개발이 됐다면 이런 개발 과정이라든지 개발해서 임상 시험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헌으로 발표가 되고,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미리 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는
제품이 대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국내 제약회사가 연구를 하더라도 대부분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국내 유병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하는 것은 비용 효과 대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백신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천억 정도 내외로 이제 들거든요. 1천억 정도. 그런데 국내 유병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해서 임상 시험을 하려면 거의 10배, 1조 2천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주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뭐 여러 D 회사라든지 뭐 J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약제들은 실제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그런 약제보다도 바이러스가 인체에 이제 들어와서 그 리셉터에 바인딩할 때 서로 이제 억제를 한다든지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기에 바이러스 양을 좀 줄이는 예, 그런 제재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초반에는 좀 뭐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3상, 2상, 3상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뭐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마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제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소식처럼 들려지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다만 이 치료제를 좀 사용할 때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나 또 이게 확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응급실에서 확진되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초기에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의사나 환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지금 확진자가 늘면 비례적으로 중증 환자 드는 것은 뭐 그 기정사실이고요. 원래 2% 정도가 중증자로 가는데 최근에는 2.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때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상급병원이나 병원에 보시면 외래로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왔어요. 밤에 열나고 코로나로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그냥 응급실에 대기 중입니다.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줄 공간이 있다면 주사 주고 집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나빠지니까 지금 그 환자는 중증 환자가 돼버리는데 중증 병상은 더 없어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지금 86% 중환자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뭐 언론에서는 두 자리 세 자리 있다 하는데 그 두 자리 세 자리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포화 상태고 초반에 뭐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중환자를 사실 중환자 인공호흡기 끼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한데 조금 호전된 경우라도 이전하려도 지금 비수도권도 중환자 병상이 포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를 줄이는 것만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일본이 확진자가 급감한 것은 델타가 유행할 시기에 아주 참 때를 잘 맞춰 7월부터 9월까지 파이자 백신을 3개월 동안 집중 접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접종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때 하필이면 올림픽이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했고 그 시기가 델타 유행 시기니까 파이자가 예방률이 좋으니까 막았죠. 그러면서 이동량이 급감을 했고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저는 감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례를 본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고령자나 그런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은 부스터를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스스로 만일에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연말 모임은 다 모두 취소하고 개인이 방역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치료제 확보나 보급 그리고 개발 이런 치료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부분과 네. 추가적으로 또 그 병원 내에서 또 이렇게 퇴원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또 회복기로 가는 그런 환자들에게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제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약물은 한 개밖에 없는데 누구부터 줄 거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 병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느 환자를 먼저 입실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이 사람은 퇴원을 시켜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국윤리학회라든지 대한중환자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컨센서스를 전문가들이 모아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될 뿐만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가 정말 필요한,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냈지만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되면 내가 입시를 못 하게 된다 할 때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능한 많이 도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 가보면 참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이분은 뭐 기준이 안 맞다든지, 우리가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는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 고위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많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사실 좀 어떤 임상가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 지금 당장에 이제 병실 같은 거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뭐 90세 되신 분이 오랫동안 이제 기저질환 누워 계시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분도 호흡 부전이 와요. 예. 그런데 지금 한 30대, 뭐 40대 보통 가장이 호흡 부전이 왔습니다. 그럴 때 과연 병상이 하나 있을 때 어떤 분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을 합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하고 그 병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들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뭐 급성 비코로나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코로나 환자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된다든지 입원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의료계도 솔직하게 지금 진료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 과정에서 되게 지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에서 일정 부분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계속 나온다든지 또 완전히 호흡 부전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회복기 진료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운영을 하려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료 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여할 인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또 소외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또 계속 균이 나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우리가 뭐 좀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기준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은미 교수님도 뭐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늘 병상 대기가 1,300명을 넘었어요. 하루 사이 300명이 넘게 대기인데 이 대기자들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지금 전혀 분류가 안 됩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에 있으셨고 뭐 폐기 등이 30% 미만인데 코로나에 가족 중에 감염이 되면서 그냥 집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분은 금방 중증, 사망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병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정부가 큰 대형 체육관을 빌려서라도 바로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후 그 격리 해제 기간이 되면 해제가 돼서 퇴원을 하셔야 돼요. 퇴원하고 왔더니 집에서 너무 호흡곤란이 심해서 그 병원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본인이 병원을 찾아서 왔는데 문제는 그분이 왔을 때 다시 또 입원을 해서 중증으로 가시는 상태가 저는 종종 봤고요.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는 방역 당국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 의료진들은 거기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초기 치료를 통해서 중증자를 줄이고 지금에 나온 확진자들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사실 환자들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송 대기가 계속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응급실 진료 자체도 계속 지연이 되고 포화 상태고 이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증의 그런 환자들이나 아니면 초기에 딱 그 증상이 나오는 환자들한테는 치료제를 주고선 귀가를 시키고 그리고 위험 인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냥 그 글귀로 그냥 딱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환자는 충분한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임상과 정부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정하고 그런 환자들을 한정된 의료 자원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치료 관련해가지고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급증하는 환자들 중에서 재택에서 대기하면서 재택 치료에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어쨌든 재택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재택 치료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재택 치료인데 네. 사실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천은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가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고 집에서 좀 대기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초반에 지금 현재 알려진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집에서 대기하면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택 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불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택치료 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링 이제 사실 이것도 재택치료라는 말처럼 24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해주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그런 모니터링이 중환자실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5%가 경증 환자인데 이 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불필요한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거는 매일같이 그 환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환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또 의료 상담하고 필요하면 처방하고 이런 전화 진료 하루에 외래 개념의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진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한 10명이 팀이 돼가지고 환자를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배정을 받아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매일 바뀌는 거죠. 환자도 매일 바뀌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매일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환자의 이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하면
제가 어떤 환자를 이제 담당하게 되면 그 집에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는 상황이 어땠고 오늘은 상황이 어떻고 내일은 어떻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이 사람 나빠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빨리 조기에 치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매일 다른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정말 이게 치료받는 건지 모니터링이 아니라 정말 감시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택치료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24시간을 같은 의사가 매일매일 그 환자를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환자를 어떤 주치의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환자랑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더 나빠지진 않았나요? 이 부분은 괜찮나요? 뭐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여기는 괜찮나요? 이렇게 좀 짚으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까. 24시간을 모니터링 한다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환자에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선 계속 끊임없이 그 환자의 증상의 그런 변화를 추적하는 거는 사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재택치료 관련해서 또 한마디 덧붙여서. 네, 원래 네. 재택치료 확대하기 전에 지자체에 있는 의료진들과 이렇게 1대1 매칭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구에 있는 어떤 동에 있는 개인 병원 선생님이 한 20-30명의 개인 주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처럼 병상이 없기 때문에 내 환자가 지금 오늘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먼저 병상을 확보를 해 놔야 되고 의료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그거는 주치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지금 빨리 해야 되고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덴마크 같은 경우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번 기회에 재택 치료를 하면서 주치의 개념. 지금의 재택은 재택 치료가 아니고 재택 관찰입니다. 관찰에서 정말로 치료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세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시청자분들께 할 말씀이 있다면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회식에 의해서 확대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특히 부모님들, 성인들이 이 모임 자제를 통해서 확진자를 줄여야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를 보통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재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계속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방역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치료제를 확보하고 그리고 치료의 방향을 잘 세우고 그리고 앞에서 좋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잘 두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위원회나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이런 정책을 펼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일본 데이터를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가 지금 잘 조절이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좀 이 전문가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데, 완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장의 전문가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KMATV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